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킹만을 위한 1일 명예 편집국장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만난 게 8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네요. 이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빠릅니다. 겨울인가요? 가을인가요? 가을인데 겨울 같은. 가을. 네. 추워졌잖아요. 시간 감각이 제일 없으세요, 지금 편집장님이. 지금 언젠가 네. 나는 누군가 어디에 있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래도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예. 단풍은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 말씀하셔서 예. 눈여겨 보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와, 제가 정은주 편집장님 인생에 조금의 보탬을 해드렸네요. 네네네. 큰 보탬을 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자들께 좋은 글 이렇게 계속 매주 만들어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뭐 계절과 주변의 것들도 이렇게 좀 느끼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일상이고 삶이어서 네. 그게 또 취재에도 도움이 되고 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김현희 기자는 어떠세요? 좀 추위 느끼세요? 준비는 하셨어요? 겨울 준비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취재를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취재용 방한 용품 같은 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핫팩도 있고 이제 휴대용. 그 시사인에서 나오는 거? 아니요. 사비로 사비로. 구입한 거. 회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겨레 21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직은 안 꺼낸 것 같아요. 아직이고요. 그러니까 방송사들 보면 기자들이 그 방송사 막 그 패딩 이런 거 입고 맞아요. 막 되게 예. 부럽던데 좋아 보이고. 그러게요. 저희도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네. 네, 이 양극화가 언론계에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두 주간제 커버 스토리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시사인은 그야말로 시사의 시기, 현 시기에 맞게 미국 대선 이야기 담으셨네요. 네. 그 전 세계 이목이 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예. 제가 그 최근에 홍콩에 있는 기자랑 연락할 기회가 한번 있어서 물어봤더니 거기도 진짜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홍콩은 더 절박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국과의 예. 관계랑 홍콩에 대한 어떤 미국의 태도. 네. 그리고 워낙 이번 대선 그 행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그렇죠. 더더욱 기자들이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봤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빅뉴스고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선거이기 때문에 커버 스토리로 담았고요. 네. 그 저희 정치팀장인 청관율 기자가 메인을 잡았고 또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온 김은지 기자가 현지에서 익힌 감을 살려서 기사를 썼습니다. 와. 네. 표지가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잘 보이시나 유튜브로 보시는 무척 분들? 강렬합니다. 강렬한데 뭐 누구나 아는 트럼프의 두발 헤어 머리인 것은 명확한데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헤어 두발 머리만 보여요. 네. 어떤 트럼프 의미인가요? 대통령은 끝났지만 트럼프의 시대는 사실 계속된다. 트럼프 시대는 계속된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뭐 소송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허.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어떤 그 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뭔가 미국에 대한 이제 전 세계인의 평가가 달라졌던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뭐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 수많은 미국인들 뭐 이런 의미겠네요. 네. 예. 자, 이에 대응하는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는 전태일 50주기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사진을 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미 좀 알려주시죠. 네네. 11월 13일이죠. 이게 예. 이제 그날이 이제 전태일 역사가 분신한 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또 한국 사회의 노동 실태를 조명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활발한데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표지 이야기로 다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전태일 열사는 그냥 그 성장을 함께 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청년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이름만 전해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을걸요. 꽤 많죠. 네. 그렇죠. 50주기라니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1970년이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럼 우선 먼저 시사인의 미국 대선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무척 많이 나왔는데 시사인이 주목한 조금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앞설 거다라는 예상은 다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주로 바이든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할 거로 예상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설 거다 예. 이런 예상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봐서도 물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표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오, 사실은 7천만 표 넘잖아요. 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 당선인? 당선자 예. 대당선인이 받은 표가 약 7,500만 표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게 약 7,100만 표 정도를 득표했는데 예. 이게 2008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받은 표가 6,950만 표거든요. 네. 둘 다 이것보다 높은 득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총력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19 이런 대응에서 실패를 하면서 사실 반 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힘도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정치사회적인 배경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네. 그래서 저희 커버 스토리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가도 트럼프 시대는 남는다인데 그런 얘기들을 커버 스토리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대단히 흥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은주 편집장님, 한겨레 21도 커버 스토리로는 아니지만 미국 대선 특집을 이렇게 쓰셨던데 참 뭐랄까요. 그냥 한눈에 딱 이렇게 꽂히는 게 뭐냐면 히든 바이든. 네, 그 힙합의 라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2016년 대선 때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되게 밀렸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랬죠. 그때 얘기 나온 게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였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도 이제 사회적 편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표심을 밝히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지를 표현하는 그 층이 있어서 결국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히든 바이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김현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우편 투표 안에 있는 바이든 지지자들인 거죠. 아니면 개표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이 막판에 이 표심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숨어 있는 그 가려져 있던 바이든 지지자들을 이제 히든 바이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제 아마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개표 초기에 보면은 트럼프가 막 앞서 나가는 경우가 네, 많았었잖아요. 근데 막판에 우편 투표가 열리면서 결국은 뒤집어지는 지역들이 꽤 있었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히든 바이든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편 투표 봉투 안에 숨어 있었던. 그렇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거는 이분들의 다수는 히든 바이든이면서 안티 트럼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찌감치 표심은 정했지만 그 표심이 드러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거죠. 오히려 먼저 표심이 정해졌지만 드러난 건 훨씬 더 뒤에 드러난. 네, 이건 미국 대선 얘기하려면 정말 뭐 20시간 아니라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요. 김현희 기자가 말씀하셨던 트럼프는 끝났지만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네. 의미의 연장이기도 한 것 같은데 거의 뭐 누가 봐도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소송 끝까지 끌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그 7천만 그들 다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그 지지자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네, 워낙에 뱉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다라고 공격나게 말해왔고 그 대선 다음 날 남긴 트위터도 보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내가 여러 경합주에서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우편 투표 더미가 개봉되자 나의 우세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어떻게 매번 우표 투표 더미를 열 때마다 내 표가 팍팍 떨어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 뒤에 액션들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워낙에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서 참. 자기가 던져놓은 말을 따라가는 행동으로 하는 그러한 일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정은주 편집장님,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미 연방 우체국장을 자기 그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무척 많은 그런 부정적인 발언들을 미리 쏟아내 놓고
근데 사전 투표소도 대단히 그 협소하게 각 주별로 공화당 주지사인 주는 이런 일들을 벌여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그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수순을 다 이미 만들어놨다. 이런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법관이 이렇게 되려고 선출될 때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이다, 뭐 예. 진보 성향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언론이 내놓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명확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긴즈버그. 대법관이 예. 이제 사망을 했고 네. 대선을 앞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네. 이제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죠. 무리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법관은 9명이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성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보통 진보 3명, 보수 6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끌고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사정 포석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2000년도에 대선 때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 플로리다 재검표 네. 논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엘고 조지 부시. 네, 예. 네, 네. 그때도 이제 뭐 되게 시끄러웠었죠. 그리고 네.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나왔었는데 결국 그때 승복 선언이 나올 때까지 선거일로부터 36일이 네.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한 지역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무더기 소송을 낼 거니까 이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이어질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미국 현지 언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대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러게요.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뭐 어쨌든 불복과 소송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12월 8일 그 선거인단 확정까지는 모든 주가 아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네, 네. 지켜보기로 하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미국 국내를 먼저 보자면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 그 이슈들이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떠오르더라고요.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 일자리.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네. 동북부의 공업지대가 대선의 향배를 갈랐는데요. 그렇죠. 뭐 위스콘신이나 아니면은 미시간이나 예. 이런 데가 다 이번에는 바이든한테 표를 주면서 그러니까 당선을 시키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의 블루칼라 노동자를 잡기 위해서 임금이라든지 일자리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당선인이 가지고 나온 공약들을 보면은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법정 최저임금이 7.5달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돈으로 하면- GDP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건데. 네, 물론 예. 그 미국은 그 주별로 또 최저임금이 달라서 다르죠. 예, 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연방에서 기준으로 하는 거는 7.5달러, 그러니까 네. 약 한 8,500원 정도인데요. 바이든 당선자는 이 최저임금을 15달러, 그러니까 17,000원 정도로 2배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2배로. 네. 그리고 일자리도 50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예. 이걸 늘리는 방식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친환경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같은 그런 친환경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자재들은 미국 기업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장밋빛.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일자리 대폭 늘리겠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돈, 재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될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인데요. 세금으로.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대체적으로 세금 수준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인세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까지 낮아졌는데 예. 이것을 28%까지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한 4억, 우리 돈으로 하면 4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가 되는데 네. 현재 47%에서 49.6%로 조정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아하, 예. 우리랑 거의 유사한 접근 방법이네요. 네, 네. 상위층, 고소득,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려서. 네, 뭐, 미국 관련된 특히 바이든 시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하고요. 한겨레 21이 준비한 커버스토리 전태일 50주기. 우선 김현희 기자는 전태일에 대한 이미지, 인식, 인상 어떠세요? 네, 뭐 저도 이제 평전을 봐서 그래서 알게 됐고 네. 뭔가 역사 속의 인물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동시대에서 전태일 열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해 보면은 2018년에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산재로 목숨을 잃으셨지만 어쨌든 전태일 열사의 현대판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역사 속 인물이지만 뭐 아주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구이역 김군 사건도 있었고요. 네, 네. 자, 본격적으로 한겨레 20일 정은주 편집장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홍세화 씨, 뭐 파리의 택시 기사로 네, 네. 언론이시고. 네,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셨는데 벌써 그게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그리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소장님 그리고 송경동 시인 글 이렇게 실으셨던데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전태일 역사가 떠난 지 50년이 지났는데 예. 한국의 노동 조건은 얼마나 나아졌나.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종주 사회를 선언을 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러면 우리 노동자 일터는 안전해지고 또 임금은 착취당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전태일 역사가 가장 준수하기를 원했던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네. 근로기준법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네. 특히 11개 언론사 기자 12명하고 노동인권 운동가들이 모여서 16면짜리 대파신문을 만들었어요. 전태일 50이라고. 예. 그 신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 몇 가지 글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들을 시간은 없어서 50년을 다른 말로 반백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태일 이전과 이후 한국 노동은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간 대한민국 노동 조건, 노동자 인권 어느 정도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나아진 네. 부분이 많은데 네. 예. 여전한 곳도 많다는 게 사실은 더 놀라운 거죠. 아직 나아지지 않은. 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5인 미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노동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 배제 맞아요. 이런 문제도 아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또 간접 고용이나 뭐 플랫폼 노동이나 뭐 특수 고용이나 이런 기본권이 배제되는 새로운 노동자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까 김현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태일의 생각, 그 바람 이게 한국 사회에 충분히 실현됐느냐? 그렇다면 아직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이 뉴스 하이킥에서 다룬 기사만 하더라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택배 기사분들 분류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뭐 하루에 많을 땐 400개 이상을 나르시면서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시다 과로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시고 있는 이런 올해 상황이잖아요. 정말 여러 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태일 역사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 환기구도 없이 먼지 가득한 그 평화시장에서 막 막 눈병에다가 막 폐병 막 이런 거 걸려가면서 네. 하루 15시간씩 노동하는 10대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결국 그게 이제 그렇죠. 본신으로 이어졌는데 예. 지금 그 택배 노동자들도 물론 환경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전히 과로, 장시간 노동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 이후에 뭐 노동 관계법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개정도 되고 또 노동 감독관, 근로 감독관도 막 활동도 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묘하게 앞서 말씀하신 5인 미만 혹은 뭐 특수고용, 특수한 형태, 하청, 재하청, 파견 이렇게 막 분화가 되면서 실제로는 크게 나아진 바 없는 그런 구석들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다. 어떻습니까? 우리 뭐 김현희 기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시사인에서도 조명을 좀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아졌느냐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물론 나아졌지만 갈 길이 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하나 기억이 난 게 그러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15년도에 그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라는 체험 기사를 썼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때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8,590원 정도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뭐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네. 네. 예. 근데 정말 이거는 뭐 제도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고 예. 실제적으로는
어떤 노동권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나아지고 있느냐라는 예. 거는 정말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2131님 노동의 그늘에 대해서도 두 주간지 앞으로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청 있으니까요. 두 편집장님이 그때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